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약 1년 전에 인생을 통째로 구원받았던 한 여자예요. 저는 종교가 없지만 그때 그 일은 정말 구원이라는 표현이 딱 맞을 정도로 감사한 일이었어요. 한동안은 그 일의 후유증으로 인해 힘든 날들을 겪긴 했지만 지금은 힘든 감정은 전부 사라지고 온전히 감사한 마음만 남게 되었어요. 혹시라도 과거에 저와 같은 일을 겪게 될 사람이 있을까봐 걱정되어 제 이야기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유튜브에 보내게 되었는데요. 그때의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네요. 정확히는 저희 가족에 대해서 말이에요. 저희 집은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편이에요. 그 이유는 저희 할아버지가 큰 물류회사를 운영하셨던 분이기 때문인데 이남 중 차남이었던 저희 아빠 역시 할아버지의 회사 중 일부를 물려받아 운영하며 넉넉한 수입을 벌고 있으시거든요. 큰아빠는 할아버지를 쏙 빼닮아 사업에도 야망이 있으시고 진취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인데 그에 반해 저희 아빠는 사업에 큰 뜻이 있다기보단 하루하루 소소한 행복을 찾아가는 성향이 더 짙은 편이시죠. 저희 아빠의 성향을 더 극대화시킨 사람은 다름 아닌 저희 엄마였다고 해요. 엄마는 아빠를 대학교에서 처음 만났는데 첫 만남에 서로에게 반했다고 해요. 엄마는 그림을 그리는 분이셨는데 아빠처럼 부자는 아니었지만 물질적인 것에 큰 욕심이 없고 그저 꽃이나 하늘, 작은 동물들을 그리는 걸 좋아하시는 천상 소녀셨죠. 두 분은 4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고 절 낳았고 낙천적인 성격의 부모님 덕에 제 어린 시절은 온통 행복한 기억뿐이었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만 같았던 저희 가족의 행복은 무참하게 짓밟히게 되었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이었던 그 해, 저희는 급작스러운 사고로 엄마를 잃게 되었거든요. 그날 엄마는 오후에 일이 있어 나온 김에 학원을 마치고 나온 저를 만나 같이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당시 돌아서면 배고픈 나이였던 저는 엄마를 보자마자 떡볶이를 먹자고 졸랐고 엄마는 제 상화에 못 이겨 집으로 가는 길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떡볶이와 순대, 튀김 등을 사주셨죠. 집에 가서 떡볶이를 먹을 생각에 신이 나서 엄마랑 제잘거리며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만 신호 위반을 한 오토바이와 엄마가 정면으로 부딪히게 된 겁니다. 엄마는 그 자리에서 사망하셨고 저희 가족은 그야말로 엄청난 충격과 절망에 빠지게 되었어요. 특히 눈앞에서 엄마의 사고를 목격한 저는 엄청난 트라우마가 생기게 되어 한동안 분식은 쳐다도 보지 못할 만큼 심리적 고통을 받아야 했답니다. 큰아빠가 힘써주신 덕에 가해자는 제대로 된 처벌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그것과 엄마를 잃은 슬픔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어요. 아마 가해자가 죽을 때까지 고통을 받더라도 저희의 상실감은 치유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한동안 집 밖으로는 나갈 수도 없었고 그날 엄마를 졸라 그 길로 갔던 제 자신을 엄청나게 자책했어요. 아빠는 그런 제가 걱정이 되어 저를 주기적으로 심리치료센터에 데리고 가 상담을 받게 하셨죠. 덕분에 저는 반년이 넘도록 한시도 혼자 있지 않고 어른들의 보살핌을 받았고 꾸준하게 치료를 받아 간신히 그 충격과 슬픔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아빠는 절 위해 제 학교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시간을 보내게 해주시기도 하셨어요. 친구들의 위로를 받고 저는 겨우 학교에 다시 나갈 수가 있었고 최소한의 학습 일수를 채워 무사히 졸업을 할 수도 있었답니다. 이러한 아빠의 피나는 노력으로 전 일상을 되찾고 다른 친구들처럼
고등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제 아픔이 무뎌지고 나니 아빠는 그제야 저 때문에 꾹 눌러두었던 아픔이 밀려온 것 같았죠. 아빠는 몇 번이나 술에 잔뜩 취한 채 큰아빠 등에 엎혀왔는데 그때마다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엄마를 찾으셨어요. 여보,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 불쌍한 우리 아내. 우리 여보 보고 싶어서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 아유, 애 앞에서 다 큰 놈이. 임마, 정신 차려. 아빠, 괜찮아. 엄마 하늘나라에서 이제 안 아프고 행복할 거라고 아빠가 그랬잖아. 우리도 열심히 살면 나중에 엄마 볼 수 있을 거라고. 그래, 서연아, 그럴 거야. 서연이 너 신경 쓰지 말고 들어가서 잘 준비해. 네 아빠가 주책이다, 참. 그치? 오늘 술을 많이 먹어서 그래. 얼른 신경 쓰지 말고 들어가. 아빤 괜찮아. 큰아빠는 그때마다 행여라도 겨우 괜찮아진 제가 아빠 때문에 다시 무너질까봐 진땀을 빼셨고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빠가 절 돌봐주셨듯이 저도 아빠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느 날처럼 술에 취해 엄마를 그리워하다 잠든 아빠가 다음날 일어나자 저는 아빠한테 꿀물을 타드리면서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이제 아빠가 치료를 받을 때라고요. 작년까지 일주일에 2번씩 같이 센터 가던 거 다시 해. 이번에는 아빠가 상담을 받자. 내가 같이 가줄 테니까. 나랑 같이 가. 그래, 알았어. 아빠가 우리 딸한테 이렇게 못난 꼴 보여줘서 미안해. 우리 서연이가 아빠 걱정 많이 했겠다. 아빠가 이제부터는 술도 자제하고 서연이 말처럼 치료도 열심히 받을게. 내일부터 바로 가자. 아빠는 제 말대로 바로 다음날 저와 함께 센터를 찾기 시작했고 한 달쯤 다니시다가 생활을 완전히 바꿔버리셨어요. 무슨 말을 들었는지 전 잘 모르지만 어쩐지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었죠. 아빠는 헬스장을 찾아가 개인 PT도 끊고 사무실이 아닌 집에서 가장 가까운 현장으로 출근해 조금이라도 몸을 쓰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빠도 그런 아빠의 행동을 지지하시는 듯 사무실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시고 아빠가 편하게 하고픈 일을 하도록 배려해 주셨어요. 덕분에 아빠는 가까운 지역으로 직접 트럭을 몰기도 하시고 지게차를 운전하는 법도 배우셔서 지게차 운전을 하기도 하셨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가끔씩은 택배를 직접 배송하기도 하시더군요. 전 회장님 아들이자 현 회장님 동생인 아빠가 갑자기 현장직에 뛰어드니 일하시던 직원분들은 처음엔 당황하고 어색해 하시더니 같이 살부대 끼며 일하는 날들이 길어짐에 따라 점점 아빠랑 가까워지셨어요. 특히 한동안 술을 멀리하던 아빠가 어느 순간부터는 마음이 단단해지셨는지 직원들과 함께 일 끝나고 막걸리에 족발을 드시며 스스럼 없이 어울리기 시작하니까 모두 진심으로 아빠를 받아들이셨다고 합니다. 특히 현장 반장님과 엄청 친해지셔서 일이 없을 때도 동네에서 술 한잔 기울이는 사이가 되셨어요. 덕분에 현장 분위기는 오히려 좋아졌고 직원들 사기가 올라가 실적도 저절로 올라갔다고 해요. 저랑 아빠는 그렇게 힘들게 엄마를 잃은 슬픔을 이겨낼 수 있었고 그 일 이후로 저희 가족은 정말 끈끈한 사이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큰엄마 역시 엄마의 빈자리를 메워주려고 주기적으로 저희 집으로 직접 반찬을 해서 가져다 주셨고 저랑 아빠 역시 시간 날 때마다 양손 두둑히 선물을 들고 큰 집에 놀러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거든요.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그 사이 대학에 들어간 저는 하고 싶은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어려서부터 패션에 관심이 많던 저는 패션학과에 진학하게 되었는데
3년을 마치고 나니 빈티지 샵을 운영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시엔 동묘와 같은 곳이 지금처럼 핫한 곳이 아니었고 알만한 사람들만 드나드는 곳이었는데 저 역시 그런 곳을 자주 드나들다 보니 생각보다 빈티지 의류를 좋아하는 매니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반인들을 위한 매장보다는 수요층이 확실한 빈티지 샵을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부터 다른 친구들이 졸업작품 만들고 포트폴리오 만드느라 밤샐 때 저는 직접 옷을 보러 시장을 뛰어다니며 밤을 샜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빈티지 매장을 오픈할 수 있었답니다. 제가 1년 넘게 발품을 띠며 돌아다녀서인지 운 좋게도 번화가에 좋은 자리가 나오자마자 발견할 수가 있었거든요. 물론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족을 만난 것도 제 운이라는 걸 부정하지는 않아요. 아빠가 지원해준 돈으로 타이밍 좋게 발견한 가게를 곧바로 계약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가게를 잘 운영하기 위해 매일같이 밤을 새며 노력한 것도 사실이었고 여러 가지 운과 노력이 합쳐지게 되면서 저희 가게는 상당히 빠르게 단골을 늘리고 매출을 올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전에 물건을 받아와서 오후 늦게 매장으로 출근한 날이었어요. 받아온 물건을 하나씩 행거에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저에게 말을 걸어오더군요. 저기요, 혹시 남자친구 있으세요? 딱 봐도 앳돼 보이는 남자였는데 저는 그 남자가 어려 보이기도 했고 또 그렇게 대시를 받아본 적이 처음이라서 당황했어요. 그래서 할 말을 못 찾고 우두커니 서 있었는데 그 남자는 한 번 더 저에게 말을 걸어왔죠. 여기서 일해요? 새로 들어온 알바신가 보네요. 저는 의외로 이런 일에 능숙하지가 않았던 게 그 전까지 제대로 된 연애를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대학을 다닐 때 몇 번 미팅 자리에 나가보기도 했고 호기심에 몇 번 남자를 만나보기도 했지만 한 달 이상 만나는 남자는 없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누구를 만나도 좋은 감정이 생기지도 않았고 제 마음속에 있는 허전함을 채워줄 사람을 찾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20대 중반이 될 때까지 연애와 관련해서는 목석이나 다름이 없었죠. 그래서 제가 선뜻 뭐라고 말을 못하고 계속 우물쭈물하고 있자 남자도 조금 어색했는지 갑자기 가게를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여기 가끔 가다 오는데 옷들이 다 괜찮더라고요. 옷감도 좋고 사장님이 확실히 패션에 대한 철학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쵸? 여기서 일하시면 배우는 게 되게 많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 사실 제가 여기 사장이에요. 네? 남자는 눈이 튀어나올 만큼 깜짝 놀라더니 잠시 말을 잃고 절 빤히 쳐다봤어요. 되게 동안이시네요. 아, 네. 그래서 남자친구 있으세요? 잠시 당황하던 남자는 한 번 더 저에게 남자친구가 있냐고 물어보았는데 그 순간 그 남자가 귀여워 보이는 겁니다. 제가 빨개진 얼굴로 없다고 대답하니 그 남자는 저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보았고 저희는 그렇게 번호를 교환하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 몇 번 만나서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그 남자는 저랑 동갑이었고 가게 근처에 있는 명문대를 다니는 대학생이었죠.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었고 졸업 후에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가정을 만들고 싶거든요. 어렸을 때 저희 아빠가 사업에 실패하신 적이 있었는데 저희 가족이 그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아빠 나이가 되면 절대 위험한 일은 하지 않고 가족을 잘 지킬 줄 아는 가장이 되고 싶었죠. 그래서 선택한 게 공무원이에요. 밝은 표정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 남자가 제 눈에는 굉장히 선하고 건실해 보여서 저도 이성적인 호감이 갈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저희는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고
3년간의 연애를 하게 되었죠. 남자친구는 저와 연애하던 기간 3년 중에서 2년 반 동안을 공시생으로 살았어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호기롭게 공부를 시작했지만 안타깝게도 2번의 실패를 하고 말았죠. 처음에는 남자친구가 공부에 매진하는 게 오히려 저희 관계에 더 좋았던 것 같았어요. 남자친구는 공부를 하느라 바빴고 저는 온라인 사이트를 만드느라 바빴는데 서로 바쁘다 보니 자주 못 만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서로 없었거든요. 당시 저는 오프라인 매장으로만 옷을 팔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판매하기 위해서 사이트를 만들고 활성화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에 남자친구가 규칙적인 생활을 지켜 공부하는 게 오히려 데이트하기가 편했죠. 물론 데이트 비용은 거의 제가 부담했어요. 온라인 판매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자 매출은 배로 뛰게 되었고 남자친구는 아직 수입이 없었으니까요. 보통 여자들은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남자를 선택하곤 하지만 저는 제가 부족함이 없고 벌고 있으니 남자친구의 경제력 같은 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더라고요. 그 대신에 저에게 다정한 말도 자주 해주고 가치관이 올바른 가정적인 제 남자친구가 훨씬 좋았죠. 그리고 똑똑한 제 남자친구가 오래 지나지 않아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별로 걱정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저와 생각이 다른 것 같았는데요. 물론 아무리 서로가 좋다고 해도 각자 입장이 다르니까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남자친구가 수험생이어도 좋은 건 제 입장이고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니까요. 처음 연애를 시작할 때는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던 남자친구는 2번이나 시험에서 떨어지자 점점 눈에 띄게 초췌해져만 갔어요. 그래도 제 앞에서는 애써 밝은 모습을 유지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그마저도 점점 힘에 부치는 게 눈에 훤히 보였죠. 그러다 한 번은 본인이 무리해가면서 데이트 비용을 내려고 하길래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 갑자기 화를 버럭 내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도 못 낼 사람으로 보여? 자기까지 지금 나 무시하는 거냐고. 왜 그래? 자기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 행동한 것뿐이야. 자기는 아직 공부 중인 상태고 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밥값 커피값을 누가 내는지가 뭐가 중요해. 그렇게 결제하고 싶으면 나중에 공무원 된 다음에 하면 되잖아. 왜 굳이 지금 무리해서 결제하려고 하냐고. 나도 이 정도 비용은 낼 수 있어. 자기는 매번 그렇게 사람 비참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더라. 그게 여자로서 진짜 매력 없는 거 알아? 저는 그 말에 큰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솔직히 그때는 남자친구랑 계속 연애를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아무리 화가 났다고 해도 그런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게 이해가 안 갔고 애초에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화를 내는 건지도 이해가 안 갔거든요. 물론 남자친구가 힘들고 예민한 상황이라는 건 알았지만 그런 상황을 알고 있다고 해서 상처를 받지 않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남자친구는 바로 다음 날 저에게 찾아와 울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진심이 아니었다면서요. 미안해서요, 나. 어제 한 말은 정말 진심이 아니었어. 나는 옛날부터 다른 건 몰라도 공부 하나만큼은 잘한다고 자부해 왔는데 시험에 2번이나 떨어지게 될 줄은 몰랐거든. 내가 요즘 자꾸 예민하니까 머리가 어떻게 됐나 봐.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정말 미안해. 남자친구가 그렇게 진심으로 울면서 사과하니 저는 마음이 금세 풀렸고 남자친구의 사과를 받아주었죠. 대신 앞으로는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나쁜 말은 하지 말라는 조건을 걸었고 남자친구는 알겠다며 저와 손가락을 걸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약속을 잘 지켰습니다. 전보다도 더 조심히 말하려고 노력했고
본인이 예민하다 싶으면은 이만 들어가 보겠다고 거리를 지켰어요. 저 또한 남자친구의 그런 부분을 최대한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고요. 그리고 남자친구는 그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게 되었고 그토록 바라던 7급 공무원이 되었답니다. 남자친구는 합격 통보를 받자마자 한껏 들뜬 채로 저에게 달려왔고 저희는 그날 서로 얼싸안고 기뻐했어요. 옆에 있던 저도 하늘에 둥둥 떠 있는 것 같았는데 남자친구는 오죽했겠어요. 한동안 기쁨에 취해 있던 남자친구는 저에게 그동안 자기를 기다려줘서 고맙다며 벼랑간 결혼을 하자고 하더군요. 남자친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랐던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오케이를 했고 저희는 남친이 자리가 잡히면 그때 결혼을 준비하기로 했답니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후 한동안 연수를 받던 남자친구는 혼자서 이것저것을 알아보더라고요. 결혼을 하기 위해 대출은 어떻게 받는지, 월급은 어떻게 되는지, 공무원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등이요. 알아봤더니 공무원 대출로는 2천만 원이 나온다더군요. 남자친구는 이때 한번 좌절했고 1호봉 월급이 생각보다도 훨씬 적다는 사실에 한 번 더 좌절했어요. 남자친구의 얼굴이 또다시 어두워지자 저는 길을 살려주기 위해 얼른 위로를 해주었죠. 에이, 정 부족하면 우리 아빠한테 부탁드려 볼게. 그래도 자기는 이제 7급 공무원이잖아. 공무원의 장점이 뭐야? 뭐니 해도 철밥통이라는 거 아니야? 장기간 근무할수록 점점 대우가 엄청나게 좋아진다잖아. 아마 나중에는 자기가 남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을 거야. 그치? 맞아. 그래도 나는 나란 일을 하는 사람인데 옛날로 치면 사실 양반이나 다름없어. 다른 중인들이랑은 격이 다르다는 거잖아. 남자친구의 비유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어쨌든 다시 기운을 차린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뭐라 형용하기 어려운 이상한 기분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어쨌든 저희는 어떻게든 결혼 준비를 해나가 보기로 했고 가장 먼저 서로 부모님께 인사부터 드리기로 했어요. 예비신랑이 공무원 연수가 끝난 후 첫 출근 전까지의 약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기에 그 시기에 빠르게 인사를 드리기로 했죠. 일정상 시댁에 먼저 인사를 가게 되었는데 제가 들어가자마자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시누이가 엄청 살갑게 맞아주신 거예요. 네가 서연이구나. 우리 성찬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 어머, 뭘 이런 걸 다 들고 왔니? 어머니가 망고 좋아하신다고 해서 망고만 좀 더 많이 담아달라고 했어요. 약소하지만 빈손으로 오기 뭐해서. 이게 어디가 약소해요. 망고는 엄마보다 제가 더 좋아해요. 감사해요, 언니. 맛있게 잘 먹을게요. 어서 들어오렴. 언니, 근데 이 사이트 운영하시는 거 맞죠? 네, 맞아요. 그쵸? 오빠한테 매장 이름 듣자마자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나 예전에 홍대 매장에서 옷 산 적도 있거든요. 저희 이미 만났었을 수도 있어요. 어머, 정말요? 생각보다 저를 많이 좋아해 주셔서 긴장했던 마음이 빠르게 풀어졌어요. 정말 다행인 일이었죠. 저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식사를 하게 되었고 음식은 하나같이 너무 맛있었어요. 하지만 그 평화로움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한참 즐겁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비 시누이의 한마디에 점점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만 거예요. 아참 언니, 망원동에 매장 하나 더 오픈한다던데 맞아요? 네, 맞아요. 원래 있던 매장이 너무 작은데 거길 넓힐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넓은 곳을 하나 더 오픈하기로 했어요. 우와, 그럼 언니는 더 부자가 되시겠네요? 아, 그 정도는 아니에요. 어머 세상에, 이렇게 능력 있는 며느리가 들어오다니? 찬성이가 사람 참 잘 골랐다. 부모님이 이런 능력 있는 딸 보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가 저보다 능력이 크셔서 저는 그냥 귀여워 보이는 정도실 거예요. 아버님은 무슨 일 하시는데? 땡땡 물류에서 일하세요. 오빠는 이제 막 1호봉 시작인데, 그럼 오빠가 혼수를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남녀가 좀 바뀐 것 같다. 아무렴 어떠니? 우리 성찬이도 무려 7급 공무원인데 신랑감으로는 1등이지 1등. 얘가 큰 돈 벌어주지 못해도 돈 세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그럼요. 이 사람 그만큼 야무지고 똑똑한 사람이라서 반했는걸요. 저희의 대화를 듣고 있던 예비신랑은 갑자기 불편한 표정을 짓더니 이런 소리를 했어요. 쟤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상인이랑 나란 일 하는 사람은 애초에 비교 대상이 아니잖아. 그 말에 식사 분위기는 찬물을 끼얹은 듯이 얼어붙었고 예비 시누이는 경악하는 표정으로 예비 신랑을 쳐다봤어요. 잠깐 멈칫하신 예비 시어머니가 어색하게 하하하 웃으시더니 갑자기 이번에 정말 맛있는 딸기를 사왔다며 딸기 얘기를 장황하게 늘어놓으시더군요. 저도 눈치가 있으니 일단 예비 시어머니 장단에 맞춰드리면서 딸기 얘기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예비 신랑의 말이 자꾸만 이상하게 들리면서 귀에 맴돌았어요. 상인이라니 그게 나를 두고 하는 소리인가 싶었고 설령 그렇다 쳐도 나를 낮잡아 얘기한 건지 아닌지도 헷갈렸죠. 묘한 기분이었지만 애매한 걸로 굳이 꼬치꼬치 캐묻는 것도 그 상황에서는 이상했기에 그냥 넘어갔어요. 그날의 식사 시간은 그렇게 찜찜하게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아무 때든 시간을 다 맞출 수 있으니 저희 아빠랑 상의해서 날짜를 알려달라며 마지막까지 친절하셨지만 그 찜찜함은 계속해서 사라지질 않더군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원래 아빠를 만나기로 했었는데 하필 아빠랑 큰아빠가 할아버지 성묘 가는 그 날짜랑 겹치게 되었어요. 아빠는 날짜를 헷갈려서 정말 미안하다며 그 다음 주에 만나자고 하셨죠. 예비 신랑도 알겠다고 했고 시간이 비어버린 저희는 마침 웨딩 박람회를 연 곳이 있길래 거길 가보자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결혼에 필요한 것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보면 더 감이 잘 잡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요. 웨딩 박람회장은 정말 볼 게 많았고 참고할 만한 정보들도 꽤 있었답니다. 저희는 돌아다니다가 한 웨딩 플래너와 상담을 하게 되었어요. 마침 다리도 아프고 좀 더 딥한 이야기도 들을 겸 해서 웨딩 플래너의 호객행위에 넘어가 준 거죠. 플래너는 저희에게 예산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더군요. 아직 정확하게 생각한 건 없어요. 저희가 이제 막 준비를 시작했거든요. 오늘은 여러 가지 둘러보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러시구나. 일단 예산은 못해도 7천 이상은 잡으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것도 집이나 혼수는 따로 빼고 순수 결혼식 비용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정도는 생각하셔야 제대로 결혼식 올렸다 라고 할 수 있으시거든요. 저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그런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저도 그런 웨딩 플래너의 태도가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이 여자가 좀 경우가 없네 싶어서 자리를 뜨려고 하는데 갑자기 예비 신랑이 버럭 화를 내는 겁니다. 이봐요. 장사 그딴 식으로 하지 마세요. 기껏해야 남의 등쳐먹는 일로 먹고 사는 주제에 싸가지 없게 진짜. 예비 신랑의 그 말에 웨딩 플래너는 당황했고 예비 신랑은 자리를 박차고 아예 박람회장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저도 일단은 후다닥 그 뒤를 따라갔죠. 자기야, 같이 가. 화 많이 났어? 미친년이 사람 무시하잖아. 부스에 앉아서 호객행위나 하는 주제에. 화난 건 알겠는데 말 좀 가려서 해. 저 사람만 그렇지 다른 웨딩 플래너들은 안 그럴 텐데. 이런 소리 들으면 어떡했어? 목소리 좀 낮추고. 밥이나 먹으러 가자. 그날은 헤어지기 전까지 서로 말이 없었고 조용히 헤어지게 되었어요. 예비 신랑은 웨딩 플래너 일로 여전히 기분이 나빠서였고
저는 이 결혼에 대한 마음이 흔들렸기 때문이었죠. 지난 며칠 동안 예비 신랑의 말들이 정확히 어떤 게 별로였는지 뭐라 콕 집어 설명할 수는 없지만 자꾸만 쎄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째나 쎄함이 느껴지니 제가 혹시라도 이 사람을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나 하는 걱정이 생기게 되었어요. 무려 3년이나 만난 사람인데 말이에요. 제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 일주일은 금세 흐르게 되었고 저는 찜찜한 그 마음을 해결하지 못한 채 예비 신랑과 함께 아빠를 만나러 갔습니다. 아빠를 만나러 가기 전 예비 신랑이 아빠 선물로 준비한 술이랑 잘 어울릴 만한 안주를 사서 간다며 가는 길에 거길 들렀다 가기로 했어요. 그러려면 길을 살짝 돌아가야 해서 저희는 조금 일찍 만나서 출발하게 되었는데요. 막상 만나고 나니 예비 신랑은 그제 저야 중간에 들르기로 한 가게에 전화를 해서 영업을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알아보니 그 가게는 문을 열지 않았고 그래서 저희는 곧바로 아빠가 계신 곳으로 가게 되었죠. 물론 가게 영업 여부를 확인하는 걸 깜빡했을 수도 있는데 한번 이 사람에 대한 생각이 흔들리게 되니 별것 아닌 실수인데도 사람이 별로인 것처럼 느껴지더군요. 어쨌든 그로 인해 저희는 약속 시간보다 1시간이나 일찍 도착하게 되었어요. 혹시 아빠랑 좀 더 일찍 만날 수 있나 싶어서 제가 전화를 해봤는데 아빠는 아직 물류창고에 계신다고 하셨죠. 아이고, 1시간이나 비워버려서 어째? 아빠가 지금 바로 갈까? 아니야. 아빠 일이 있어서 간 걸 텐데. 그럼 차라리 우리가 아빠 있는 데로 가서 픽업을 할까? 어차피 예약한 가게도 그 부근이라서 그게 빠를 것 같은데. 아빠 괜찮아? 그래주면 고맙지. 아빤 괜찮아. 신랑도 괜찮대? 자기 괜찮아? 그럼 그쪽으로 바로 가자 그럼. 모두의 의견이 잘 맞아 저랑 예비 신랑은 아빠가 일하는 물류창고로 갔어요. 적당한 곳에 주차를 하고 들어가니 아빠가 저 멀리서 지게차를 운전하고 있는 것이 보였죠. 저는 그때 오랜만에 아빠를 보는 거라 반가운 마음이 확 올라왔는데 예비 신랑은 지게차를 모는 아빠를 보더니 이런 소리를 하더군요. 아버님이 하시는 일이 잡일이셨어? 참나 난 또. 그게 무슨 소리야? 잡일하고 계시잖아. 이런저런 일들. 근데 말투가 그게 뭐냐고. 우리 아빠가 무슨 일을 하시든 그딴 말투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내 말투가 어때서? 그냥 보이는 사실 그대로 얘기한 건데? 그냥 보이는 대로? 그럼 지게차 모신다는 소리 하나 하면 될걸. 왜 우리 아빠 하시는 일을 잡일이라고 얘기하면서 비웃냐고. 자기 요즘 들어 자꾸 그런 식으로 사람 무시하려 드는 거 대체 왜 그러는 거야? 남들한테 함부로 말하는 것도 옆에서 듣기 거북한데 우리 아빠한테까지 그러는 건 선 넘은 거 아니야? 얘기가 왜 갑자기 그리로 튀어? 지금 예민하게 굴고 있는 건 너잖아. 예비 신랑은 오히려 절 예민한 사람 취급하며 우기더군요. 우리의 언성이 높아지자 주변 직원들이 전부 우리를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심지어 저 멀리서 아빠도 이쪽을 쳐다보고 지게차를 끌고 오기 시작하셨죠. 거리상 저희 얘기가 들렸을 리는 없고 아마 다른 사람들이 이쪽을 보니까 저희를 발견하게 되신 것 같아요. 거리도 거리지만 지게차 소리도 좀 있는 편이라 아마 밖에 있는 저희의 소리를 못 들으셨을 겁니다. 아빠의 지게차가 순식간에 가까워져서 저도 간신히 표정 관리를 하려고 했는데요. 그때 저와 예비 신랑 뒤에서 갑자기 작업반장님이 후다닥 앞으로 나가시더군요. 엄청 큰 소리로 아우 회장님 하시면서요. 그러더니 반장님을 보고 지게차를 멈춘 아빠한테 이런 일은 저한테 맡기시지 따님 오셨는데요. 안 그래도 이제 들어가 보려고 했어. 근데 왜 갑자기 좋은데 아유 들어가십시오.
작업반장님이 허리를 90도 숙이며 인사를 드리자 주변 직원들이 전부 하던 일을 멈추고 아빠한테 90도로 인사를 했죠. 직원들이 못해도 한 50명은 있는 듯 했는데 전부 예비신랑을 무서운 눈빛으로 쳐다보다가 90도 인사를 하자 예비신랑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는지 얼이 빠진 얼굴을 하더군요. 하지만 아빠는 그것보다 저희가 더 눈에 들어오시는지 허허 웃으시면서 저희한테 오셨어요. 그 사이 아빠가 타고 온 지게차는 작업반장님이 대신 올라타 다른 곳으로 이동하셨죠. 아이고, 자네가 성창군이구만. 이렇게 일찍 올 줄 모르고 내가 잠시 작업을 좀 하러 와서 이쪽으로 부르게 되었네. 얼른 옷 갈아입고 나올 테니 잠시만 기다리게나. 데리러 와줘서 고마워. 아닙니다, 장인어른. 잠시만 기다리게. 아빠는 사람 좋은 웃음을 지어 보이시곤 후다닥 옷을 갈아입으러 가셨어요. 물류창고가 워낙 커서 저 멀리까지 종종걸음으로 아빠가 가는 게 보였죠. 아빠가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저희 뒤에서 누군가 예비신랑 뒤통수를 커다란 종이박스로 퍽 하고 치고 갔어요. 예비신랑은 악소리를 내며 주저앉았고 예비신랑의 뒤통수를 친 직원은 어깨에 그 큰 종이 상자를 이고 있는 채로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아이씨, 작업 현장에서 뭐 하는 거예요? 가뜩이나 바빠 죽겠는데 길 한복판을 막고 서 있어. 그러더니 그대로 지나갔어요. 딱 봐도 전자레인지 정도는 돼 보이는 상자였죠. 뒤통수로 부여잡고 아파하던 예비신랑이 얼굴이 벌개진 채로 간신히 허리를 피자 이번에는 굉장히 두꺼운 파이프가 날아왔어요. 다른 직원이 정확하게 저를 피하고 예비신랑의 옆구리만 팍 치고 지나가더군요. 덕분에 예비신랑은 또 한 번 악소리를 내며 옆구리를 부여잡았죠. 에헤이, 여 걸리적거리게 뭐하고 서 있어? 비켜요, 비켜. 동시에 또 다른 직원은 지나가다 말고 제 옷소매를 살짝 잡고 길 옆으로 쓱 당기더군요. 그래서 저는 가장자리로 몸을 피할 수가 있었는데 거의 1초 차이로 작업반장님이 운전하시는 지게차가 휙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예비신랑 바로 옆으로요. 으악! 기겁한 예비신랑은 그대로 뒤로 자빠졌고 그때 지게차에서 내린 작업반장님이 예비신랑에게 사납게 물으셨어요. 남의縄바리에서 겁도 없이 뭐하는 짓이야? 어? 여기가 얼마나 위험한 현장인데 입을 함부로 놀리느냐고. 잠깐 사이에 엉망진창이 된 예비신랑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곧이라도 눈물을 쏟을 것처럼 울상이 되더라고요. 딱 봐도 예비신랑보다 힘도 좋고 몸도 좋은 분들이 외석게 노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타이밍에는 제가 직접 나서줘야 할 것 같아서 전 후다닥 예비신랑 쪽으로 갔어요. 아우, 죄송해요. 이 인간이 워낙 눈치라고는 없어가지고요. 얼른 비켜드릴게요. 그리고는 그 인간이 뒷덜미를 잡고 그대로 주차장 가는 길목까지 질질 끌고 갔어요. 안 그래도 옆구리를 붙잡은 채 허리를 못 펴고 있던 그놈은 어어 하면서 제가 끌고 가는 대로 질질 끌려왔죠. 몇 번이나 휘청이고 바지를 바닥에 쓸면서요. 저는 저희가 왔던 주차장 방향으로 예비신랑을 그대로 집어 던져버렸답니다. 결국 예비신랑은 또 한 번 길바닥에 나뒹굴게 되었죠. 미안한데 너 혼자 가버릴래? 뭐라고? 너 지금 이게 뭐하는? 내가 너한테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거든. 너 같은 비리비리하고 삐뚤어진 인간이랑은 결혼 못하겠다. 뭐? 이렇게 매가리도 없고 개념도 없고 생각도 눈치도 없는 너 같은 새끼랑은 결혼 못하겠다고. 아, 저 다리 후들거리는 것 좀 봐. 야, 너 미쳤어? 지금 사람을 이렇게 만신창이를 만들어 놓고. 흙먼지 투성이가 된 예비신랑이 저한테 눈을 부라리며 벌떡 일어나더니 곧바로 제 뒤쪽을 보고 주춤하더군요. 갑자기 우물쭈물거리길래 뒤를 살짝 돌아보니 강목이며 파이프며
온갖 살벌한 도구. 아니, 작업 도구를 들고 예비 신랑을 노려보며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는 직원들이 보였어요. 그걸 보니 갑자기 천군만마를 얻은 듯이 마음이 든든해지더군요. 왜? 하던 말 마저 해보시지? 너? 예비 신랑은 잔뜩 화가 나서 얼굴이 벌개진 채로 무슨 말을 하려는 듯 했지만 차마 제 뒤에 있는 직원들 앞에서는 할 수 없었는지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뒷걸음질만 치다가 주차장으로 달아나 버렸어요. 그 초라한 뒷모습을 보자니 하마터면 저딴 인간이랑 결혼을 할 뻔했다는 게 새삼 충격적으로 다가오더군요. 뒤를 돌아보자 직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그 사이로 아빠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다가오셨어요. 마치 왜 다 여기 모여있지? 하는 얼굴로요. 저는 곧바로 밝은 표정으로 아빠한테 다가가 팔짱을 꼈습니다. 딸, 무슨 일 있어? 성찬이는? 헤어졌어. 어? 방금 보니까 아주 형편없는 인간이었더라고. 그래서 내가 뻥 차버렸어. 그럼 오늘 식당 예약한 건 어쩌지? 우리끼리 가서 맛있게 먹으면 되지. 그러자 곁에 계시던 작업 반장님이 자신의 차 키를 주시면서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요. 회장님은 제 차로 따님이랑 맛있는 식사나 하시고 오세요. 아까부터 왜 자꾸 회장님이래? 그리고 형님이 언제부터 나한테 존댓말을 했다고? 회장님 아들이나 회장님 동생이나 회장님이나 다 그게 그거지 뭐. 뭘 따져? 따지기를. 얼른 이거 몰고 가.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도 전부 감사드려요. 다음에 인사드리러 또 올게요. 얼른 가자, 아빠. 아빠는 혼란스러우신 듯 했지만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그냥 제가 하자는 대로 따라주시더군요. 저희는 원래 가기로 한 식당에 둘이서 가서 맛있게 식사를 했답니다. 오랜만에 아빠랑 단 둘이서만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어 오히려 잘 된 것 같았어요. 그렇게 아예 그 다음 날까지 주말 전체를 아빠랑 보내다 오니 그 비리비리한 놈이랑 헤어진 건 저에게 하나도 타격이 없었고 오히려 홀가분하고 좋았습니다. 아빠는 나중에야 작업 반장님과 다른 직원분들을 통해 그날의 자초지종을 듣게 되신 것 같았어요. 얼마 뒤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다른 가족들이 제게 예비 신랑은 어디 갔냐며 결혼 예정이지 않냐고 물어보시자 그 대먹지 못한 놈 우리 서연이랑 못 만나게 혼쭐을 내줬어 라며 분개하시더군요. 아빠가 대화를 딱 막아버리자 다른 가족들은 더 이상 제게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묻지 않았죠. 나중에 둘만 있을 때도 그딴 인간이랑 잘 헤어졌다고 절 칭찬해 주시기도 했고요. 저 역시 너무나 잘 헤어졌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좀 흐르니 그 며칠 동안 그 인간이 온몸으로 개념 없는 티를 내준 게 오히려 고맙기까지 하더군요. 그날 그렇게 헤어진 이후로 전 그 인간을 한 번도 보지 않았고 소식도 거의 듣지 못했는데 바로 얼마 전에 지인을 통해서 그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공무원으로 일을 시작한 그놈은 사사건건 동료들과 부딪히기 일쑤였고 그러다가 인터넷에 익명으로 자기 상사와 동료들을 욕하다가 걸려서 징계까지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 얘기를 들으니 정말 기가 찼어요. 작년에 헤어질 때 당시만 해도 제가 그런 인간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말이 잘 떠오르지가 않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인지 명확하게 표현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주 근성부터 찌질하기 그지없는 인간이더라고요. 그걸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찌질하게 지팔자 지가 꼬면서 살고 있다니 진심으로 딱하다는 생각마저 들더군요. 저는 오히려 그날의 그 일이 천운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런 인간인 줄 모르고 결혼했다면 제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지 아주 아찔합니다. 다만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인지 저 역시도 당시엔 참 어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앞으로는 남자를 만날 때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이성적으로 그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해야겠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왠지 모르게 쎄한 느낌을 주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일단 걸으세요. 제 경험상 직감이 참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항상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